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 개장 전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민호 소장, 타케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김대현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중화권 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3% 가까이 급등했던 전날의 홍콩 항생지수, 중국 정부의 증안기금 긴급 투입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지금 2조 위안, 우리 돈 약 37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증시 안정을 위해 긴급 투입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장기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붙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위안화, 원화 가치도 함께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남인호 소장님 전반적으로 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금년에 세계 주식시장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연중 사상 신고점을 경신하는 쪽이 있고요. 반대로 연중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하락선을 보인 시장이 있습니다. 그 전자는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이죠.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S&P,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225도 사실은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일 하락한 시장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과 홍콩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미국, 일본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중국 쪽으로 지난주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한국 증시도 많이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어느 정도 빠졌는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요, 3,700포인트가 어제 종가 2,700입니다. 33%가 하락했고요.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홍콩 H 증시입니다. 홍콩 증시는요, 사상 최고점은 2만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가 3년 전에 12,000포인트가 내려왔던 것이 어제 종가가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5,100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최근 3년 내로도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ELS가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렇게 홍콩 증시가 사상 최저점까지 내려오니까 중국 당국이 드디어 발을 뻗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가 어제 발표를 했죠. 증시하고 이 경제 쪽에 적극적 부양 의지를 펴겠다. 아까 예수앵커 말씀대로 약 2조 원, 우리 돈으로 370조 원 정도를 금년간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덕분에 중국 위엔도 강세로 전환됐고요. 어제 장중한 때 1,340원까지 약세 보이던 우리 원화도 1,333원으로 5원이나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상하이 지수가 6,000을 돌파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어제 2,700 정도니까 엄청나게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400조 원 가까이 투입한다고 하는데도 상하이 지수는 그렇게 많이 뛴 것 같지는 않고 어찌 됐든 이렇게 이제 대규모 증시 부양책을 내놓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는데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어제 하루는 우리한테 긍정적 효과를 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화가 1,340원까지 약세 보이다가 1,333원으로 오히려 강세로 전환됐다는 점 뭡니까? 우리 원화가 지금은 일본 엔보다는 중국의 위엔화하고 같이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그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안 좋습니까?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동산 경기 위축 계속되고요. 이제 생산에서 소비로 바꾸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의 소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워낙이 양극화, 부자는 아주 부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점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최근에는 수입국이 돼버린 그런 형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중국이 추가 하락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V자 반등, 예컨대 급락했던 홍콩 증시, 상해 증시가 급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은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직접적인 중국의 이제 경기 부진,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에 있습니다만, 미국이 본격적인 견제에 있는 게 좀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 부동산 우리나라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그다음에 방금 우리 나수장께서 말씀하셨던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 ELS죠. 그 사태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증권가에 바람잘 날 없죠. 오늘 금융 당국이 증권사 CEO들을 소집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우리 증권부의 김대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갈 예정입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증권사 15곳의 CEO들과 만나 신년 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형 금융감독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핵심 현안으로는 부동산 PF 문제와 홍콩 ELS 사태가 꼽히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서 최근 증시와 증권사 업황을 살피고 각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이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가 더디다며 속도감 있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금융회사는 또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약 3년 만에 21%가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이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 익스포저를 큰 폭으로 늘리면서 고수익을 추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상이 된 증권사는 다올, 메리츠, 이베스트, 하이투자, 현대차 등 총 5곳인데요. 이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5개 증권사 모두 현재까지는 금융당국의 의견서나 처분 등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입니다. 금융당국이 지금 증권사 CEO 15곳 CEO들과 만나 신년 간담회를 갖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일단 실적 측면에서도 한번 놓고 보면은 지난해 4분기 증권사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PF 충당금 부담과 해외 부동산 평가 손실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현대차증권은 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삼성,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4곳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하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을 합산한 결과 2,38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늘지만 이 전분기보다는 57%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시장 평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겁니다. 특히 다수 증권사들이 이 미래에셋증권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프랑스 부동산 관련 손실 약 400억 원과 투자 목적 자산 그리고 태양건설 관련 손실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증권도 국내 증권사 5곳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을 마이너스 880억 원으로 예측했는데요. 오는 26일 미래에셋과 현대차증권을 시작으로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실적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증권주 흐름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만 증권사들 전망 많이 하죠. 자기들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4분기 실적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이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KRX 증권지수는 올 들어 6.67%의 하락률을 보이는데요. 이 같은 기간 KRX 300지수보다 소폭 하회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증권주가 부진한 건 지난해 연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했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 리스크 완화 시점이 아직 불확실하다며 당분간 증권주의 반등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네요. 네, 하지만 이 상반기에 저점을 확인하고 하반기부터는 개선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KB증권 측은 시중금리 하락과 신용 위험 완화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이 하반기엔 현실화하면서 이 증권업 쪽의 실적 개선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 흐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증권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밤사이 엔비디아와 AMD는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일단은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시간의 거래에서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5위에 등극한 기업 HPSP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반도체 장비업체 HPSP가요. 장중 52,000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사들도 지금 보면 큰 폭으로 목표가 올려잡고 있거든요. 조호진 대표님,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HPSP의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 HPSP의 이제 주 고객이 이제 그 TSMC입니다. 대만의 TSMC인데
그 대만의 TSMC는 뭐 대만을 갖다가 견인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데 그 경영 지표로 보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제조사인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작년에 수치를 봤을 때 잘못 봤나 했더니 50% 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TSMC가 사실은 그 고객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업이익률을 50% 넘겠다는 이 정도 돈 안 주면 우리는 못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HPSP의 주요한 고객이 이제 TSMC인데 거꾸로 HPSP가 TSMC한테 50% 넘게 영업이익률을 받으면서 장비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HPSP가 그 을 같지만 이제 TSMC가 갑 같은 존재를 하고 있다. 이 점을 갖다 중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TSMC의 엄청난 그 파운드리의 최강 1강 기업이라 볼 수 있는 이 TSMC에다가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50% 남기면 장비를 팔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HPSP 말고는 장비를 갖다 공급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좀 더 설명드리면 웨이퍼에서 10나노 이하로 이제 장비를 갖다가 만들다 보면은 그 반도체 만들다 보다면 웨이퍼에 결함이 생겨요. 결함이 생기는데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존의 업체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600도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웨이퍼의 결함을 줄이는데 600도까지 올리면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HPSP는 600도까지 올리지 않고 450도까지만 올려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소를 갖다 잔뜩 채운 다음에 고압으로 한 10기압까지 수소를 채우면서 이제 그 600도까지 안 올려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고 이건 세계에서 독점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PSP가 향후 추가 어떻게 할 거냐, TSMC와 매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 TSMC의 매출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 대표적인 게 HPSP고 그 TSMC가 지난주에인가 뭐 앞으로 20% 정도 올해 이제 가이던스를 더 상향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경기를 한번 그 촉발하는 이제 트리거가 됐는데 이렇게 본다면 HPSP가 여전히 이제 그 우상향을 기록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HPSP는 원래 한미 반도체에서 분사한 기업인데 분사한 다음에 누가 이 최대주가 되느냐? 그 제로투원이라고 이제 세계에서 그 유명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투자자인데 피터 티엘의 회사가 HPSP를 갖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터 티는 제로투원의 그 지조는 뭐냐면은 경쟁하지 마라. 어떻게 기업이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경쟁이 없는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그래서 피터 티엘이 HPSP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HPSP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도체 경기는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지난번에 그 마이크론의 CEO가 우리는 25년이 최정점이라고 본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24년까지는 그대로 간다. 만약에 6개월 시차를 본다면 올해 여름까지 그대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계속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 내내 반도체 경기는 좋을 것이다. 반도체에서 수익이 나는데 반도체 지갑다. 아니 돈을 벌어주는데 지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떨어져서 손실 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 추이 보니까 1년 동안 3.4배가 급등했는데 지금 우리 조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뛸만 했습니다. 독점적인 장비 공급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뛸만한데 추가적으로 더 뛸만합니까? 네, 그래서 TSMC가 뛴다고 얘기했으니까 HP에서 같이 뛴다. 그리고 TSMC가 그 장비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 다른 국가도 HPSP 장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HPSP의 오늘 주가 흐름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지금 뭐 중국이 증안기금 긴급 투입하고 다른 증시 부양 조치도 강구하고 있고 지금 이 모든 게 중국 경기 부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의 경제 부진이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꼽히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호텔이라든지 화장품, 화학 업종의 낙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 중국의 증안기금 투입 조치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 관련주에도 좀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렇게 훈풍이 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의 경제 규모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넘버 2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볼 때 중국이 약 70 정도 되는 규모고요. 놀랍지 마십시오. 일본의 4배에 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일본의 경쟁 국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넘버 2를 확고하게 잡은 국가고요. 우리 한국과는 한때 가장 큰 교육교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이 수출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중국이 이제는 한국의 물건을 중간지에
수입만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완성품을 수출함으로써 우리한테 적자를 주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중국한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자료를 한번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빨간 색깔이 뭐냐면요. 그 회사의 중국 매출 비중입니다. 예컨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 매출의 약 30%가 중국에 해당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12%,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화학 관련주 LG화학은 20%, 롯데케미칼은 16%를 중국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봐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금년 초부터의 주가 동향이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26% 하락, 삼성 SDI 24%, 그리고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각각 21%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수출 국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경기가 위축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 보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주가가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제 바람 같아서는 이번에 그 중국의 리창 총리가 이제 투입하겠다, 경기 부양하겠다, 뭐 증시도 부양하겠다 해서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그렇게 쉽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작 자체가 부동산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V자 반등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말 그대로 정부 당국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기업들 최근 주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들 기업은 이제 매도, 팔기는 이미 지나갔고 과연 언제 내가 더 투입할 것인가, 저점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데 한 가지 주의할 점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중국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올해 첫 기업 공개 IPO 기업이죠. 우진엔텍이 오늘 드디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올해 초부터 IPO 시장의 열기가 뜨겁죠. 왜냐? 예, 작년 말에 무려 3개의 종목이 연달아서 따따블 상한가 기록했던 그런 추억이 있죠. 자, 김 기자, 우진엔텍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진엔텍은 이 원전 가동의 필수적인 정비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총 10개 발전소에 계측 제어 정비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원전 건설 이후 시운전부터 발전소의 경상 정비, 그리고 계획 예방 정비, 해체 등 이 원자력 발전의 모든 사이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이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59억 원으로 이미 전년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매출도 이 304억 원으로 양호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정부의 국책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오는 2026년부터 원전 해체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또 회사 관계자는 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우진엔텍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도 모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진엔텍은 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공모가도 희망밴드 상단에 초과한 5,300원에 확정했습니다. 주관사인 KB증권 측에 따르면 이 우진엔텍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원전 해체 시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됐는데요. 지난주 진행된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에서도 흥행하면서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경쟁률도 2,707대 1이었는데요. 이 지난해 말에만 따따블 사례가 연이어 3건이 나왔는데 이 우진엔텍이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따따블에는 성공했지만 이어진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모 당일, 상장 당일 팔아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됩니까?
네, 지난해 KNS를 시작으로 LS 머트리얼즈 그리고 DS 단석이 따따블에 성공했는데요.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이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각각 20%대 하락했습니다. 이 중 KNS와 DS 단석은 상장 첫날 종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LS 머트리얼즈만 유일하게 가격 제한폭 상단 가격보다 46%가량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수요 예측을 진행한 기업 5곳 모두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금액의 공모가를 확정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 첫날에 접수하면 가점을 받는 초일 가점 제도 때문에 이 가격 뻥튀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 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매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가격 변동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 공모주 열풍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이나 공모자금 활용 계획들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엔텍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공시 하나 빠르게 체크해보죠. 전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일단 HD 현대 붙으면 다 잘 나왔고요. 포스코 붙으면 다 못 나왔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실적 전년비 영업이익이 51%나 증가했다고요. 예, 그 HD 현대 건설기계는 이제 HD라는 사명이 붙었는데 HD는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그룹 지주사로 개편을 하면서 이미지를 갖다가 다 쇄신하기 위해서 HD라는 상호를 다 동일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HD가 앞에 붙으면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제 굴삭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굴삭기가 많이 팔리려면 당연히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화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중국도 당연히 안 좋고요. 그럼 이제 어디서 이제 이걸 많이 팔았냐? 북미 시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건설기가 이제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만 중국이 잘 안 좋으면 그 다음에 대안으로 삼는 것이 이제 인도 아닙니까? 인도에서도 약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래 일본 기업이 1위 기업인데 HD 현대건설기가 작년에 약진을 해서 거의 일본 기업의 1위 기업에 아주 추격을 거의 근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HD 현대건설기계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0%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5% 이상 뛰면은 그러면 이제 공시 잠정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저께 HD 현대건설기가 이제 이 때문에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유럽 시장이 안 좋았어요. 유럽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다 내막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북미 시장도 역시 좀 좋아질 거라고 더 좋아질 거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고금리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고금리가 어느 정도는 정점을 치고 내려온다. 그 페드가 금리 인하를 3월에 할 건지 4월에 할 건지 모르겠지만 내려올 건 분명하거든요. 오늘 이제 제임스 블러드 전 총재가 말한 거 보면 3월 인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에서 좀 호조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HD 현대건설기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점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 많은 증권사 약간 전망이 엇갈리긴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고 북미 시장 정체되지 않냐는 증권사도 있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다른 우리나라 결국 이제 외국 투자가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PER 4.5라는 건 사실 저평가다. 키움증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좋은데 결국은 건설 시장 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금리가 꺾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추가로 말씀드린 네옴시티도 역시 건설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HD 현재 건설기계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